밀라노의 밤,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분석이 끝난 팀이라고. 외곽 가속을 막았고 마지막 두 바퀴의 패턴을 읽었고 세대 교체 이후의 약점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바퀴가 남았을 때 가장 뒤에 있던 22살이 선두를 위협했습니다. 프레스석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략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대비해야 할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금메달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다시 한국을 바라보게 된 그 순간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피가 보였습니다. 2026년 2월 10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이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벨기에, 미국과 같은 조에 묶였고 준결승을 1위로 통과한 한국의 두 번째 주자 김길리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2위까지 치고 올라왔던 김길리의 스케이팅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 선두권에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스토더드의 몸이 옆으로 기울더니 빙판 위로 쓰러졌고 바로 뒤를 따르던 김길리의 경로를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시속 40km가 넘는 속도. 피할 공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김길리의 몸이 스토더드 위로 덮이듯 충돌했고 두 선수가 얽힌 채 펜스 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아레나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펜스 쪽을 봤습니다. 김길리의 오른팔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빙판에 팔이 눌리면서 전면부가 길게 까진 것이었고 손도 눈에 띄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스태프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김길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스스로 일어나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주자인 최민정에게 터치하기 위해서였죠. 피가 묻은 손이 최민정의 등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간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한국 코치진이 $100 지폐를 들고 심판석으로 뛰어갔습니다. 국제빙상연맹 규정에 따른 공식 항해 절차입니다. 그러나 심판진은 경합 상황으로 판단했고 미국의 페널티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드밴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3위. 결승 진출 실패. 파이널 B에서 2위, 최종 6위. 한국의 메달 도전은 대회 첫 레이스에서 끊겼습니다. 경기 직후 전해진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김길리가 벤치에 앉아 펑펑 울었다고.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팀이 결승에 못 갔다고 했답니다. 대표팀 관계자는 오른팔이 까져 피가 났고 손이 부어 검진이 필요하다고 전했지만 김길리 본인은 괜찮다고 했다고요. 22세. 생애 첫 올림픽. 저는 노트북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불운한 충돌. 올림픽에선 흔한 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김길리라는 이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온통 우리 네덜란드의 크산드라 벨제부르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벨제부르는 이미 여자 500m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준결승에서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운 뒤였습니다. 같은 팀 옌스 판트바우트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 2개를 쓸어 담았죠. 네덜란드가 쇼트트랙을 지배하고 있었고 1000m까지 석권할 것이라는 확신이 프레스석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충돌로 흔들렸고 에이스 최민정의 기세도 전성기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빌럼 더 프리스입니다. 네덜란드 빙상 전문 기자이며 올림픽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날 밤 기사 마감을 하면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읽혔다. 그 문장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나흘 뒤에야 알게 됩니다. 김길리의 부상 소식은 프레스석에서 금방 잊혔습니다. 대표팀 관계자가 남은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충돌은 쇼트트랙에서 일상이니까요. 저는 벨제부르의 다음 레이스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김길리가 여자 500m 준결승에서 탈락했다는 결과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준결승 탈락이요.
월드컵 종합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500m가 주종목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2023, 2024 시즌 월드컵에서 금메달 7개를 쓸어 담았던 선수입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자부는 이번 대회에서 아직 메달이 하나도 없었고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 정도만 체크했죠. 2월 14일 여자 1000m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김길리는 8조에 배정됐고 저는 그 조를 특별히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만 확인했죠. 1위 통과. 여유 있는 레이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준준 결승에서도 3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1위는 우리 네덜란드의 벨제부르였고 김길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석에선 예상된 순서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벨제부르가 앞서고 나머지가 뒤를 따르는 구도. 2월 16일 준결승이 열렸습니다. 이날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길리는 준결승 1조에 배정됐습니다. 벨제부르,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 중국의 공리, 벨기에의 하너, 데스머트와 같은 조. 쟁쟁한 멤버들이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되고 김길리는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결승 진출권 안에 있었죠.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결승선 5바퀴를 남긴 지점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데스머트가 김길리에게 접근했고 그 다음 순간 김길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데스머트의 손이 김길리를 밀었습니다. 김길리가 균형을 잃고 빙판 위로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진 겁니다. 나흘 전 혼성계주에서 충돌한 바로 그 선수가 같은 올림픽에서 또. 저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프레스석이 웅성거렸죠. 김길리는 넘어진 채로 잠시 빙판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른팔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을 텐데 같은 쪽으로 미끄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어났습니다. 계주 때와 똑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레이스를 이어갔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심판진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데스머트에게 페널티, 김길리에게 어드밴스, 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데스머트의 손이 김길리의 몸을 밀었다는 것이 명확했고 프레스석에서도 당연한 판정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몸 상태가 결승을 뛸 수 있는 컨디션인가? 나흘 전 펜스 충돌로 팔에 출혈이 있었고 이틀 전 500m에서 준준 결승 탈락할 만큼 기세가 꺾여 있었고 방금 또 넘어졌습니다. 어드밴스로 올라왔다는 건 정상적인 레이스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결승에서 벨제부르와 사로를 상대할 체력이 남아있을까? 저는 결승 전망 메모에 김길리 이름 옆에 짧게 적었습니다. 메달 가능성 낮음. 한국 쇼트트랙이 연구 대상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해부해왔습니다. 네덜란드 빙상연맹 산하에는 전술 분석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나라가 한국이죠. 저는 2025년 겨울 월드투어 3차 대회가 끝난 뒤 분석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선수들의 추월 패턴을 바퀴별로 정리한 표였는데 후반 3바퀴에서 아웃코스 가속이 집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길리의 경우 특히 그 패턴이 뚜렷했죠. 체력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전형적인 한국식 레이스 운영. 2023, 2024 시즌 월드컵에서 금메달 7개를 쓸어 담았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패턴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캐나다도 알고 이탈리아도 알고 중국도 알았습니다. 김길리가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뒤 각국 코칭 스태프는 그녀의 레이스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부 아웃코스 추월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그것이 밀라노를 앞둔 각국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벨제부르의 접근법은 달랐습니다. 벨제부르는 전반부터 속도를 끌어올려 한국 선수가 추월할 간격 자체를 주지 않는 전략을 썼습니다. 500m 세계 신기록이 그 증거였죠. 스피드로 압도하면 전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는 또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중반까지 한국 선수 바로 뒤에 붙어서 아웃코스를 먼저 차지하는 방식.
2024 세계 선수권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었습니다. 프레스석에서는 이런 분석이 공공연하게 오갔습니다. 한국의 전술은 투명해졌고 대응법도 나와 있다. 남은 변수는 한국 선수의 체력뿐인데 김길리는 이미 충돌로 소모된 상태다. 옆자리에 앉은 캐나다 기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연구가 끝난 팀이라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술을 분석했지 한국의 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에는 추월 타이밍과 코스 선택만 있었지 팔에서 피가 나는 상태로 일어서는 선수의 의지 같은 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펑펑 울고도 다음날 빙판에 서는 22세의 집요함은 스프레드시트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숫자로 읽을 수 없는 것이 레이스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2월 16일 결승을 앞두고 프레스석의 공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벨제브루가 금메달, 사로가 은메달. 세 번째 자리는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가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였습니다. 폰타나는 6번째 올림픽에 나선 전설이었고 밀라노는 그녀의 홈 경기였으니까요. 올림픽 메달 13개를 가진 선수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김길리는 대부분의 전망에서 4번째였습니다. 어드밴스로 올라온 선수가 결승에서 메달을 따는 경우는 드뭅니다. 체력 소모가 크고 레이스 리듬이 끊겼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분석이 끝났고 김길리는 소진됐다고. 결승 출전 선수 5명의 이름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크산드라 벨제브루, 코트니, 사로, 아리안나 폰타나, 공리, 김길리. 순서대로 1번 레인부터 5번 레인. 김길리가 5번이었습니다. 가장 바깥, 가장 뒤. 쇼트트랙 결승에서 5번 레인은 사실상 벌칙에 가깝습니다. 출발 직후 안쪽 선수들이 먼저 코너에 진입하기 때문에 바깥 레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최우미로 밀려납니다. 거기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하죠. 체력이 온전한 선수에게도 불리한 자리입니다. 김길리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엿새 전 펜스 충돌로 팔에 출혈, 이틀 전 500m 탈락, 몇 시간 전 준결승 낙상. 그 몸으로 가장 불리한 자리에 섰습니다. 아레나 조명이 바뀌었습니다. 결승 특유의 집중된 조명이 트랙 위를 비췄고 관중석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밀라노 관중의 시선은 대부분 폰타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6번째 올림픽에 나선 35살의 전설. 이 경기장이 그녀의 홈이었으니까요. 이탈리아 국기가 관중석 곳곳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벨제브루를 보고 있었습니다. 1번 레인에 선 벨제브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500m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신기록 보유자. 1000m까지 가져가면 쉬자너 스윌팅에 이어 네덜란드 선수로서 이 종목 3연패를 이루는 셈이었죠. 옆자리 기자가 벨제브루의 표정을 보며 이미 끝난 경기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9바퀴, 1000m, 5명의 선수가 일제히 얼음을 찼습니다. 예상대로 김길리는 출발 직후 5위로 밀려났습니다. 가장 뒤, 사로가 선두를 잡았고 벨제브루가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폰타나는 3위, 공리가 4위. 김길리는 5명 가운데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바퀴, 2바퀴, 3바퀴. 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로가 앞에서 끌고 벨제브루가 따라붙고 폰타나가 기회를 엿보는 구도. 전형적인 1000m 결승의 초반 흐름이었습니다. 김길리는 여전히 5위였고 선두와의 간격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메모를 적다가 김길리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승부는 앞에 3명 사이에서 날 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4바퀴가 지나고 5바퀴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승선까지 4바퀴. 김길리는 여전히 최우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5위라는 건 보통이라면 레이스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에 4명의 벽이 있고 남은 거리는 줄어들고 있고 추월할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프레스석에서도 김길리를 주시하는 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최우미에 있는 이유를 뒤처져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거나 부상의 영향이거나 어드밴스로 올라온 선수의 한계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레이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알게 됩니다. 김길리의 스트로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걸. 간격은 벌어졌지만 리듬은 일정했습니다. 뒤처진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것이었다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승선 4바퀴를 남긴 지점. 그때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폰타나의 속도가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3위를 유지하던 폰타나와 4위 공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고 두 선수의 라인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너 출구에서 폰타나가 약간 바깥으로 밀렸습니다. 찰나의 빈틈이었습니다. 그 틈을 김길리가 봤습니다. 아웃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김길리의 스트로크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바퀴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던 리듬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허리가 더 깊이 숙여졌고 팔의 진폭이 넓어졌습니다. 최우미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던 선수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스케이팅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아웃코스를 타고 폰타나와 공리를 동시에 제쳤습니다. 한 번의 가속으로 2명을 추월한 겁니다. 5위에서 단숨에 3위. 프레스석에서 작은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저도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죠. 김길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석에 없던 움직임이었습니다. 3위로 올라선 김길리의 앞에는 벨제부르와 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로가 여전히 선두를 끌고 있었고 벨제부르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 3바퀴. 김길리는 두 선수의 뒤에서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속도를 올렸고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3바퀴를 남긴 코너 진입 지점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벨제부르가 사로를 추월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갔고 그 순간 안쪽에 공간이 열렸습니다. 김길리가 인코스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로의 안쪽을 찔렀죠. 그 과정에서 선수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폰타나가 이 밀림에 휘말려 뒤로 처졌습니다. 13개의 올림픽 메달을 가진 전설이 메달권에서 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라노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왔을 때 순위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벨제부르가 1위, 김길리가 2위, 사로가 3위. 김길리가 어느새 메달권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4바퀴 전까지 5위였던 선수가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저는 벨제부르 이름 옆에 적어두었던 금메달 예상에 처음으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프레스석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벨제부르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길리의 추격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옆자리 캐나다 기자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였습니다. 어드밴스로 올라온 부상을 입은 최우미에서 출발한 선수가 결승 후반에 메달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냉정했습니다. 2위까지 올라왔지만 벨제부르를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제부르는 전반부터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반 스퍼트에서도 밀리지 않는 선수였으니까요. 그리고 김길리는 방금 그 추월에 체력을 상당히 쏟아부었을 겁니다. 2명을 한꺼번에 제치고 인코스로 비집고 들어가고 접촉까지 버텨낸 뒤였으니까. 남은 2바퀴를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2바퀴를 남기고 직선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벨제부르가 1위, 김길리가 2위, 사로가 3위. 이 순서가 유지되면 벨제부르 금메달, 김길리 은메달이었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결과죠. 어드밴스로 올라온 선수가 은메달이면 그 자체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김길리는 은메달 자리에 머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직선 구간 중반 김길리가 벨제부르의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웃코스 추월. 우리가 분석했던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달랐습니다. 분석 자료에서 본 김길리의 후반 가속과는 차원이 다른 폭발이었습니다. 마치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5바퀴를 최우미에서 기다리며 모아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스케이팅이었습니다. 벨제부르의 어깨선을 넘었습니다.
나란히 달리는 순간이 찰나였고 김길리의 스케이트가 반보 앞으로 나갔습니다. 코너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김길리가 벨제부르의 앞에 있었습니다. 1위 선두 5번 레인에서 출발했던 22살이 9바퀴 중 7바퀴를 최우미에서 달린 끝에 2바퀴를 남기고 맨 앞에 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타이핑하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프레스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용해진 게 아니라 멈춘 것에 가까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으니까요. 옆자리 캐나다 기자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건 비난이 아니라 경탄이었죠. 관중석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관중은 폰타나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폰타나가 메달권에서 밀려난 뒤부터는 순수하게 레이스 자체에 빠져든 상태였습니다. 최우미에서 올라온 한국 선수가 선두를 차지하자 아레나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국적과 상관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좋은 레이스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관중의 반응이었죠. 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자로서의 흥분이었습니다. 이건 기사가 됩니다. 대회 최고의 장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의 불안이었습니다. 벨제부르가 추월당했습니다. 우리의 이관왕 시나리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엿새 전 펜스에 부딪혀 피를 흘리던 선수, 벤치에서 펑펑 울던 선수, 500m에서 탈락하고 몇 시간 전 또 넘어진 선수가 지금 올림픽 결승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빙상 경기를 취재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2바퀴. 아직 2바퀴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선두에 섰지만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벨제부르는 바로 뒤에 있었고 사로도 사이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1000m 결승의 마지막 2바퀴는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선두가 뒤바뀌는 건 일도 아니고 접촉으로 넘어지는 일도 실격이 나오는 일도 있죠. 저는 김길리의 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한국 쇼트트랙은 읽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2바퀴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바퀴. 김길리가 선두에서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벨제부르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고 사로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선수의 간격이 한 팔 길이 안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코너 중반 벨제부르가 움직였습니다. 김길리의 바깥으로 나가며 가속을 걸었습니다. 김길리가 안쪽 라인을 지키려 했지만 벨제부르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코너 출구에서 벨제부르의 스케이트가 김길리를 앞섰습니다. 거의 동시에 사로가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김길리의 안쪽을 코너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찔렀습니다. 1위 벨제부르, 2위 사로, 3위 김길리.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선수에게 동시에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김길리의 선두는 반바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김길리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쏟아부은 체력의 대가였습니다. 후반 가속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 폭발이 마지막 바퀴까지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직선 구간. 김길리가 다시 속도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팔을 크게 저으며 벨제부르와 사로의 등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결승선이 다가오고 있었고 김길리의 스케이트가 벨제부르와 사로에 닿지 못했습니다. 벨제부르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분 28초 437. 사로가 2위. 1분 28초 523. 김길리가 3위. 1분 28초 614. 금메달 벨제부르, 은메달 사로, 동메달 김길리. 벨제부르가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500m에 이어 1000m까지 석권. 대회 2관왕. 네덜란드 프레스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가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벨제부르에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김길리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김길리가 얼굴을 들었을 때 눈물이 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몇 번째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혼성 계주 뒤 벤치에서 흘린 눈물은 미안함이었고 이번 눈물에는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길리가 한국팀 동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결승에서 탈락한 최민정이 먼저 김길리를 안았습니다. 두 선수가 끌어안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동메달이었지만 그 장면에서는 순위가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펼쳐졌습니다. 김길리가 태극기를 두르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밀라노 관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폰타나를 응원하러 온 이탈리아 관중이 자국 선수를 밀어낸 한국 선수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스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길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결승까지 오면서 부딪힘이 너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게 목표였고 정말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서 기쁘다고.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남은 종목이 자신의 주종목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저는 그 인터뷰를 듣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걸고도 다음 레이스를 말하는 22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기사를 쓰다가 김길리의 프로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2004년 7월생. 서울 출신. 초등학교 1학년 때 집 근처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쇼트트랙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원래 김연아를 보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꿈꿨지만 집 근처에 피겨 수업이 없어서 쇼트트랙을 먼저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연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저는 그 올림픽도 취재했습니다. 빙상 기자로서 김연아의 연기를 프레스석에서 본 적이 있죠. 그때 김길리는 6살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김연아를 보고 스케이트를 신겠다고 마음먹은 6살짜리가 16년 뒤 밀라노 올림픽 결승에서 벨제부르를 추월하고 선두에 섰습니다. 종목은 달라졌지만 불씨는 이어진 겁니다. 한 선수가 다음 선수에게 꿈을 넘기고 그 꿈이 빙판 위에서 다시 타오르는 것. 이것이 한국 빙상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읽혔다고 썼던 제 기사가 틀렸습니다. 전술은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은 분석됐고 대응법도 나와 있었죠. 하지만 전술을 읽는 것과 그 선수를 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길리의 동메달은 숫자로 보면 3위입니다. 금메달은 벨제부르가 가져갔고 우리 네덜란드가 이 종목 3연패를 이뤘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그날 밤 프레스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벨제부르가 아니라 김길리였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의 레이스는 예상대로였고 동메달리스트의 레이스는 예상 밖이었으니까요. 기사가 되는 건 언제나 예상 바뀐 쪽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1000m 동메달, 남자 1500m 은메달, 그리고 김길리의 여자 1000m 동메달까지 3개의 메달을 가져갔습니다. 2018 평창의 황금기에 비하면 숫자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회를 취재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졌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무너지지 않는 팀은 위험합니다. 에이스가 교체되는 과도기에도 올림픽 결승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는 건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김길리에게는 아직 1500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종목이자 2023-2024 시즌 세계선수권 금메달 종목. 월드투어에서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이번 올림픽 최유력 우승 후보로 꼽혔던 바로 그 레이스입니다. 인터뷰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던 바로 그 종목이요. 동메달을 목에 걸고도 다음을 말하는 선수. 울면서도 다시 빙판에 서는 선수. 이것이 분석할 수 없는 것의 정체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전술을 읽었고 패턴을 해체했고 대응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우리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그날 밤 가장 오래 남을 장면은 벨제부르의 세리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를 두르고 눈물을 닦던 한국의 22살이었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저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밀라노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길리 선수에게는 아직 1500m가 남아 있습니다. 주종목이자 금메달이 가장 기대되는 레이스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달린 그 모습. 정말 고생 많았고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